우리 박은식 위원장님은 전에 한번 모신 적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자세한 소개는 필요 없는데 혹시 동영상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1984년에 광주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올해 연세가 19살, 그죠? 고등학교까지 쭉 그쪽에서 잘하시고 한양대 의대 나오셔가지고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전임도 하시고 이때 아마 그 전형적인 호남 정서에서 우파로 전향을 하셨다고 봅니다. 어떻게 불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호남대한 포럼의 공동대표도 하시고 최근엔 정치인으로 김나게 인재영입위원, 비상대책위원을 하셨고 지난 총선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마를 하셔서 장렬히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컬럼니스트시기도 하죠.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주요 매체에 컬럼을 쓰셨고 이제 작가로 등장을 하셔서 오늘 당신을 설득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양력이고요. 이 책을 쓰신 의도는 무엇인가요? 책에 나온 누구를 설득하고 싶다고 하고 혹시 3년후를 겨냥한 정치 활동이신지 그렇다기보다는 시작했던 이 정치에 영입이 돼서 이제 정치에 출마를 하고 시작했던 그 초심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서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는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수파의 이념에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익숙해지신 분들이세요. 적어도 우리 이병태 교수님을 따르실 정도 분이라면은 어떤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무장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병태 교수님이 쓰신 재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좀 깨어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팩트 하나하나들로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팩트를 제시를 하고 이렇지 않냐, 이게 맞지 않냐, 이래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냐 하고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고 싶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꼭 이렇게 국민의힘 자체가 보수정당이 맞아 하는 이런 불만들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보수정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당을 어떻게 보면 무지성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돌아가시고 계세요. 저번 대선 때 0.7%로 겨우 이겼는데 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 떠나가고 계시고 지지해 주신 분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늘려가려면 한 명이라도 더 좀 겸손한 자세로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정치도 좀 하시고 선거를 치르면서 책에도 뭐 간단히 언급은 있습니다만 크게 느끼시거나 얻은 교훈은 뭐예요? 정말? 이 칼럼니스트로서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하고 이렇게 보수우파의 어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우국지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에도 막 많이 글도 쓰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보던 것과 실전은 정말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내일 나의 슈퍼마켓을 다음 달에 접어야 되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출마했던 지역이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다가 광주 동구의 인구가 10만이 안 돼요. 10만이 안 되면은 한 지역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거구들 보면은 중성동 갑 뭐 이렇게 있잖아요. 중구는 사실 오피스 단지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없죠. 제가 살던 동구도 완전히 구도심이어가지고 다 신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 보수파의 이념을 정책을 어떻게 설명하고 따르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굉장히
이럴 때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래서 너네 힘든 거 안다. 그래 네가 뭐 비대위원회 하는데 네가 뭘 하겠냐? 그래 대신 금리라도 좀 낮춰달라. 이번에 금리 낮췄죠. 금리라도 제발 좀 낮춰달라. 이거 지금 빚에 너무 허덕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이조 심판. 우리는 이재명이 막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뭐 조국이 어떻게 조국이 의원이 돼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실상 이 정말 하루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도 못 살고 결국에는 빚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책을 설명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보수파는 좀 더 자기를 내려놓고 더 희생하고 좀 어려운 일이더라도 좀 뛰어들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자기 시간을 좀 내놓고 이렇게 뛰어드는 모습을 몸소 보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바가 이제 미국 대선에서도 똑같이 네. 이루어졌잖아요. 민주당은 검사들이 트럼프를 제대로 낙마시켜주기를 바랬고 그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그 얘기만 했고 맞아요. 일반 유권자는 경제, 이민, 범죄 문제 누가 해결할 거냐 해서 트럼프가 더 유능하다고 본 거잖아요. 이제 지금 한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해 못해 0.7%밖에 못 이긴 걸 이해 못하겠다는 분들 또는 총선에 징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분들한테 당신들은 서울에 있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평균 사람을 만나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맞습니다. 현실적인 저게 안 주면 그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이제 지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느끼는 대통령과 뭐 지금 당 대표와 당 전체에 대한 답답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답답함 정도를 떠나서 거의 자포자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비판적 지지자로 남아있으려고 아등바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까이서 보신 현재 그 여권의 리더십에 대한 본인의 평가는 어떠신가요?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친윤계라는 분들 예를 들면 이제 이철규 의원님이나 이제 김기현 대표 지도부 때 영입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용산에 있는 분들도 많이 접촉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친윤의 핵심이었던 한동훈 대표님께서 영입을 해주셨죠.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확 갈라져 버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해졌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총선이 끝나면은 이제 여당이니까 여당 프리미엄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고 막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싸그리 무너졌죠. 저야 뭐 이제 다시 거기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두 분을 다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많이 실망스럽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실망스럽고 지금 그런 한가한 논쟁을 할 때인가 라는 정말 실망감을 넘어 어떨 때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뭐 여사님의 문자, 뭐 당원 게시판에 뭐 누가 글을 올렸네, 어쨌네, 뭐 너무 답답하고 그래요. 이거 영상 알려줘도 돼요. 솔직히 말할게요. 한심합니다. 네, 한심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는 데에는 언론의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아무리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당 비대위 회의 때 이렇게 가운데 한동훈 대표님 앉아있고 저 옆에 앉아있어 개인 정견을 발표를 해도 기사화가 하나도 안 돼요. 이미 언론은 딱 그 양화를 잡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갈등을 보도를 할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면은 어지간히 센 그런 자극적인 주제가 아닌 이상 기사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센 그런 어떤 갈등 상황만 이렇게 부추기게 되고 주변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 예를 들어보죠. 지금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 있고 트럼프가 코인을 거의 이제는 뭐 그걸로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를 만회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말도 막 들리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의 화폐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건데 코인을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그런 영역으로 완전히 끌어들 것이냐 이런 얘기 정말 젊은이들이 민감한 그런 주제들 그런 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인구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원래는 개혁이 3대 개혁이었어요. 노동, 연금, 교육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의료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는 이거 뭐 완전히 지금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뭐 단식 투쟁이라도 해서 이거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이 단식하셔서 드루킹을 밝혀낸 것도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긴 하지만 민생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의료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3대 개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노동시간 뭐 69시간 말하니까 그거 절대 안 돼 하고 그냥 깨갱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럼 노동개혁 어떻게 한다는 거지? 교육개혁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이신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대통령께서 이 3대 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딱 박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한 사람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연금 이렇게 가면 정말 망합니다. 라고 정말 단식투쟁을 그 항목으로서 단식투쟁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의원님들도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 개인적으로는 실망입니다. 네. 예. 그 4대 교육이고 3대 교육이고 하여튼 로드맵도 없고 주제도 없고 그냥 빈 엠프티 톡이어가지고 저희도 좀 답답한데 이제 책에 이 출혈이 심한 환자 구하시는 이야기 하면서 생명과 돈이 어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셨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병원에게 손해가 나는 이제 상황을 잘 기술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 보수의 일부 분들이 왜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하고 의사들이 그렇게 반발하는지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의료 개혁에 대해서 의사들의 집단 이익에 의한 반발인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여기 책에서 기술한 그 문제가 핵심이고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정부의 가격 컨트롤에서 오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전시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걸 몸으로 때우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없으세요. 저는 뭐 이해 집단의 그 반발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모두 반정부로 돌아선 그 배경에는 상당한 이게 아주 정치적 대실패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 일각하고 대통령은 전혀 인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구 전략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문제 해결 없이는 다음 총선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제가 좋아하는 감사원장의 최재형 의원이 그 선거 끝나고 얘기하시는 거가 그 뭐 연희동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서울대 병원이 있으니까 많잖아요. 거기 하고 대통령이 하나로마트에 가서 대파 가격한 이야기 한 이후로는 30대에서 50대 주부들한테도 말을 못 걸고 그냥 그쪽에서 그냥 표 우르르 다 떨어지고 의료계가 그래서 저는 의료계에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걸 한 분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분도 없고 제 제자 중에 남자친구 약혼자들이 전공의가 2명 있었는데
둘 다 실업자가 돼가지고 지금 결혼도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을 디스럽션해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이미 결정됐으니까 내년 뭐 내년 몇백 명 늘려놓으면 뭐예요? 빠져나간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도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간호법이 원래 작년에는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 손을 들어줬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간호법이 부결된 데에는 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인력을 간호사로 좀 많이 때우겠다 이런 거였어요.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의사 역할을 하겠다. 근데 이걸 부결시켜줬으니까 의료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당시의 의협 지도부는 최대한 어느 정도는 우리 이제 증원을 하자 이걸 먼저 가지고 갔습니다. 먼저 500명 정도 증원을 하자 이렇게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용산에서 이제 내려온 대답은 그게 아니었죠. 너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수죠. 원래 3,000명을 뽑는데 2,000명을 더 뽑는다. 그리고 이거를 수도권에 있는 좀 이렇게 잘 갖춰진 그런 좀 시설이 많이 갖춰진 그런 병원이 아니라 지방 2,000명을 전부 다 지방으로. 그러면은 40명 뽑는 의과대학이 갑자기 150명, 200명을 뽑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 정치적인 그런 힘이 끝발이 세지 않기 때문에 묻히더라고요. 묻히고 저는 그때 이미 광주로 출마하기로 이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박은실은 어차피 힘이 없을 거고 뭐 그 옆에 계신 뭐 산재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계속 이렇게 마이크가 갔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광주에 그냥 매진을 했었고 그냥 계속 말은 전달을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나름대로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님이 저에게 이제 먼저 연락이 와서 한동훈 대표님 꼭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연결도 좀 해드리고 그랬는데 워낙에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과 의료인들 간의 그 간극이 너무 큽니다. 간극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그냥 밀고 가면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내년이면은 그래도 예를 들면 인기과 예를 들면 피부과 4년차 이제 1년만 더 수련하면은 이제 나의 세상에 오는 건데 이거 내가 군대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런 분들 복귀하고 전공이 예를 들면은 바이탈과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좀 이렇게 인기가 좀 없는 그런 전공의들도 이제 고년차들은 좀 복귀할 거고 그리고 전공의 전년차에도 저 같은 어떤 그런 흑수저인 애들은 그래도 수련을 좀 마치려고 하는 이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대우로 무너지게 하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주호 교육부 총리님도 6개월 버티면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해집어져 버려서 너무 이렇게 무너진 게 많고 교수와 전공의 간의 관계 지금 연구가 올스탑이 됐습니다. 교수들이 원래는 연구가 주된 업이거든요.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이제 학생 가르치는 거 안 하고 진료 현장에 자기들이 그 나이 드신 60 넘은 그 거의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밤당직 서고 밤 꼴딱 새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국적 제약회사랑 무슨 뭐 항암 치료 새로 연구를 하다 이런 것들 올스탑 됐고 그걸로 결국에는 대학의 어떤 의과대학 병원에 이런 걸 평가를 하거든요. 뉴스위크지에서 뭐 아산병원이 메디어에 올랐네. 이거는 다 그 논문들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스탑이 되고 다운그레이드가 됐죠. 우리 의료가. 이런 점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해결이 실마리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싸우면 싸울수록 정부는 질 수밖에 없는 우리 통수인데 어쨌든 우리 대통령님이 고집은 대단히 센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게 증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질문 받을 때마다 곤욕스러운 질문들을 제가 아니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했던 건데요. 우선 이제 이 책으로 돌아가서 설득하고 싶으시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의 지금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기 의견을 솔직히 밝히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를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한 10여 년 가까이 겪었고 최근에는 그게 좌파들 때문이 아니라 우파 맞습니다. 내부에서 네. 좌파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예절없이 구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이 우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예절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욕이나 하고 그러면서 조롱이나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조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되고 이런 걸 보면 다 이렇게 토론문화는 없고 진영 논리에 빠진 애꿔천번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의도하신 게 좋잖아요. 존중을 담아서 얘기하면 좀 들어주겠냐 하는 낙관론에 의해서 쓰셨잖아요. 네. 존중을 담아서 얘기하면 들어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소수일 겁니다. 네. 소수고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우리 보수파의 정말 그 지식인 교수님께서 저는 고초를 겪는 거를 정말 옆에서 바로 이렇게 온 사람으로서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이렇게 글도 굉장히 부드럽게 쓰고 예민한 주제는 건들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데뷔했을 때 저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뭐 신문에서 아주 그냥 뭐 여혐이네 뭐 완전 뉴라이트네 뭐 극우네 뭐 아주 그냥 김구 뭐 이런 사건부터 해가지고 저도 잘릴 뻔했어요. 네, 저도 잘릴 뻔했었는데 이게 그때는 그래도 야 그래 이 정도 공격받는 거 괜찮지 하는데 이제 여사님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에 좀 비판적으로 말을 하다가 나중에 좀 쉴 때 치다가 그 다음에는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이게 말을 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갤러리 같은 데막에서 막 비난 글들이 올라올 때 그때 약간 좀 되게 마음이 휑하더라고요. 되게 좀 같은 편이고 이제 같이 싸워야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 저 새끼는 뭐 라더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이 갑자기 또 이제 가해질 때 굉장히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런 거는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어떤 뜻을 세웠으면은 공격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공격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시니까 이렇게 정말 이 보수파의 경제의 영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받지 다른 분이 이렇게 공격을 안 받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몇 자 쓴 거로 그렇게 욕 안 먹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어필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의 주장이라도 할 때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그냥 관전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냥 관전하면서 거기서 팩트 하나를 주워 들었을 때 이게 진짜 그래? 해가지고 한 번씩 찾아보는 거죠. 전두환 시기에 경제가 그렇게 발전했어? 그게 맞아?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그냥 관망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관망만 하다가 찾아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정말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와 이건 뭐지? 이거 내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른데? 했을 때 그렇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 한 명의 사람이 저였고 저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도전을 하게 된 사람이 됐고 어떻게 보면 보수파의 전사가 됐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자기 업을 다 때려치고 막 가가지고는 가족들 완전히 그런 경제적인 도탄에 빠뜨리면서 하는 거가 아니라면은 남은 여력이 있을 때 그래도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뭐 이승만 시절부터 해서 박정희 때는 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낙관을 하는 거잖아요. 하면 된다. 정주영 회장님은 해봤어?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긍정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전두환 대통령 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저쪽 분들이 지지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하고 이쪽에 속하셨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까지 보면 평가에서 격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지? 예, 맞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승만 박정희 저는 뭐 두 분까지는 건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새로 만들었다는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건국이었으니까 그 건국 대통령에 대한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에 인색한가? 뭐 이렇게 자꾸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특히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예, 또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요새 거죠. 맨날 하는 게 저는 뭐 요새 정치인한테 왜 그렇게 도덕성을 요구하고 연예인 맞아요. 스포츠 스타한테도 도덕성을 맞아요. 요구하고 그 도덕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본건적 도덕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요새 괜히 그 정우성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성인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 안 하고 애를 낳든 뭐든 하든 그게 무슨 강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컨센서스 해서는 안 거든 그거하고 뭐 이민 저거 한 거하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저기 그 위선적인 것처럼 연결하고 뭐 이런 어쨌든 그 우리가 뭐 연예인들한테서 그 도덕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사회는 이렇게 평가에 인색하고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상당히 자기한테 되는 잣대하고 남한테 되는 잣대의 그 간격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자기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안 받는 거지.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제가 대만 같은 데 가면 장개석 박물관이 얼마나 커요 타이베이에. 맞아요. 근데 장개석은 뭐 민주적인 지도자였어요? 대만 사람도 보면 그냥 침략자인데. 어떻게 보면 좀 성리학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 교수님을 일본의 어떤 교수님이 쓴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성리학이 우리 500년 동안 우리의 정말 DNA에 박혔다고 해도 정말 무방할 정도로 완전히 뿌리 내렸거든요. 그게 지금의 우리를 옥죄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에 빠뜨리는 서로를 지옥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도덕주의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도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어떤 정우성을 욕할 때는 어떤 내로남불과 어떤 책임지는 그런 어떤 가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운더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욕하는 것도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리고 최근 어떤 가족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가 있긴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혼외 출산율이 너무 낮거든요. 아시죠? 통계를 다들 보셨겠지만 3-4% 5%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는 40%가 육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넓게 좀 해석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올가매는 거는 정말 이 성리학의 영향이 크고 이거를 하나하나 깨는 거를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거를 하나하나 좀 깨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40% 그러셨지만 그 남미 국가들은 거의 70%예요. 그래요?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 캐톨릭 국가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캐톨릭 국가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결혼과 출산은 이 아시아 서너 개 나라 빼놓고 다 디커플링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제가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그 부모의 결혼 형태만 보고 자녀의 가장 이상적인 양육 상태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애들한테 어뷰시브하고 맨날 싸우고 폭력 행사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함부로 저는 뭐 이렇게 판단할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과연 그게 다 뭐 일적으로 좋은 모습이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포스터 가정에 가든 입양을 하든 생분보다 훨씬 사랑으로 길을 열어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 트럼프가 이번에 강요 하나 임명하신 분 중에 게이가 있죠. 네, 게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이인데 이혼을 했어. 그래서 그 게이 사이인데도 남편과 아내로 역할 분담이 있거든요. 입양도 해가지고 애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뭐 트럼프 그 이반젤리칼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트럼프가 임명하는 강요에도 그런 사람도 있는 게 세상인데, 뭐 그걸 길게 말씀드리는 아니. 그러면 사회 전체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쪽이 훨씬 지지 그 평가가 높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특히 최근에 이제 보수 쪽의 대통령들, MB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왜 이런 그 평가의 격차에 과대한 갭이 발생할까요? 저는 뭐 저희 진단이 틀렸을 수는 있지만 저는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변호인이라는 그런 드라마, 그리고 웰컴 투 동막골, 정말 미군이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우리 민족의 화합을 깨트린다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책으로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인간은 그 감정을 지닌 동물이잖아요. 그 감정을 울리는 그런 어떤 문화 매체가 부족했다. 감정을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울렸다고 하는 영화는 국제시장뿐이라고 생각해요. 국제시장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에 대한 오마주가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천만이 넘었죠. 근데 노무현은 어떻게 보면 광해라는 그 영화도 있었고, 변호인도 있었고, 그 외에 노무현을 직접적으로 다룬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승만은 이제야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제야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대한 어떤 오마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광주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정말 민주화 운동도 정말 가열차게 했지만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가장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희망을 바라보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오마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막상 부딪혀 보니까 제가 한번 김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드렸거든요. 옛날에 이승만을 이렇게 높여 세우면서 김구는 아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땠겠냐 이런 식으로 말한 건데, 그 한 문장 따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이렇게 곤욕을 치렀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아직 이 우리 문화적인 어떤 그런 토양이 아직 이승만을 반열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그 상황에서 저는 이명박 MB 정부도 굉장히 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만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0.4%. 그랬는데 그거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저는 경제를 아는 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화적으로 좀 풀어내고 감성의 언어로서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중매체나 언론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도 있는데, 저는 정말 국힘당이나 보수 정치권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나 보수주의가 이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레이건을 기억하는 거는 정말 따뜻하게 기억해요. 네. 그리고 영국 사람이 대처를 기억하는 것도 너무 멋있게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그 일반 그 레이건의 연설문 같은 걸 들으면 미국이 그냥 유토피아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우리도 이 차이예요. 김영삼하고 DJ 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DJ한테 김영삼은 완패거든요. YS처럼 연설을 못하기가 힘들잖아요.
정말 무식한 대통령이었거든요. 뭐 결단력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정말 무식한. 그러니까 공문장을 얘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대중 못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수첩 써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난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보수가 정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고 왜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지를 보통 사람이 이해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연결짓는 그 공감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지도자가 안 나왔다는 것도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전부 무식하고 막 나가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무슨 영화, 뭐 소설 이런 거 어느 나라나 이 언론하고 문학계 예술계는 다 좌파예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가 사람들이 존중하는 건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그 능력은 정치인은 커뮤니케이션 할 스토리텔링 할 게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예. 전 답답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선거 못 했거든요. 저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냐. 요번 대통령도 첫 번에 도어 스태핑 한다고 그랬을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거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못하고 IS도 못하고 우리는 이해창 후보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같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없는 사람들만.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있으려면 쇼맨십도 있어야 되거든요. 연출력도 있어야 돼요. 연기력이 있어야 돼요. 연기력이. 근데 연기력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몰린 거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그 남 탓하기 전에 이 보수 정당들이 그런 사람들을 뽑았냐 이런 거죠. 저는 그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제가 쭉 관찰해 보면 그 재판정 스피치 스타일이에요. 아직도 정치인의 아주 기본적인 연설 능력도 못 갖추고 있어요. 예. 대중하고 커넥션이라는 얘기를 할 줄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러면 정권 잡아도 또 지금처럼 몰려서 탄핵 저거네 운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대중매체나 뭐 연예나 언론 이런 문화계를 물론 문제를 하고 우리도 제가 이제 한강에 대해서 막 보수권에서 얘기할 때 전 답답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우파 스토리텔링은 있었냐 거기에. 왜 저쪽 스토리텔링 한 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만 얘기하고 그 노벨상 수상 자체를 부정하고 노벨상을 부정하는 게 젊은 사람들 눈에 보면 그거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정말 사워그래프 심포도 얘기처럼 보잖아요. 정말 남의 성취를 존중해 줄 줄 모르고 저는 정말 찌질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우파 스토리텔링을 한 적이 없잖아. 이렇게 큰 역사적 사건인데. 이제 그런 답답함이 좀 있으세요.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처럼 그 스토리텔링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파는요 이런 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네거티브한 그 자폭 이야기잖아요. 근데 똑같은 아내 문제에 시달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얘기하는 거 하고 지금 윤 대통령의 그 대응 방법을 보세요. 얼마나 미숙해 보이고 그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책도 쓰고 스스로 쓰고 남이 써주니까
정치권이 선거 전에 쓰는 책들 저기 그 선거 자금 마련하려고 쓰는 책들 다 대필서적이어가지고 네. 인내가 하나도 없는데 네. 이렇게 네. 스스로 뭐 컬럼도 많이 쓰니까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자꾸 나와요. 우파 쪽에서 나와요. 한다는 면에서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선거에 뛰어든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서사를 좀 쌓아나가는 과정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파에서도 노무현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불가능이 있더라도 이거는 바꿔야 되는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더라도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걸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사실 저라고 뭐 나름 좋은 조건을 많이 제안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또 거절했던 이유가 예를 들면 호남 몫으로 비례대표가 몇 명씩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조수진 의원님이나 전주혜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는 호남 몫이라는 TO가 들어간 정부 강요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총리님도 전주 분이시고 이상민 법무장관님도 익산 분이신데 이런 분들이 좀 내려와서 야 우리 호남을 다시 한번 호남 보수를 복원해 보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아유 선배님 멋있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그냥 응원하면서 그냥 앉아있죠 할까 이 생각도 안 했던 건 아닌데 도대체 아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내려오는데 우리 당이 그렇게 호남을 신경 쓴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를 뭘로 표현을 할 거냐고요. 비대위원까지 했는데 선봉장이라는 이 집단 지도부잖아요. 지도부인데 선봉에는 안 나가고 뒤로 앉아서 그냥 후방 부대에서 그냥 삼시세끼 다 먹고 그냥 앉아 있으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게 딱 주어지고 나서 이렇게 뛰어들었고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일단 커지진 않았죠. 제가 노무현급은 아니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스토리가 나중에 뭐 저로서 꽃을 피우든 다른 분에 의해서 더 꽃을 피우게 되든 그래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좀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책의 기생충 이야기 네. 제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실제 다 겪고 그랬던 여기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기생충 체감 검사 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빼고. 근데 이제 몰랐던 거는 OECD 국가 중에 말라리아 1위라는 거는 네, 책에서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사실은 OECD 국가에 없는 병이 우리나라에 많은 게 있는 게 제법 있죠. 결핵. 맞아요. 또 이제 큰 병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살. 맞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많은 거고요. 일이 하는 것 중에 좀 안 좋은 게 몇 개 많은 것 같아요. 저출산 일이.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속도도 우리가 1위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재정 팽창 속도도 우리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정책의 이슈고 스토리텔링의 이슈잖아요. 사실은 정우성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그 순간에 그 이민 얘기가 나왔을 때 뭔가 여당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 얘기를 끌고 가는 스토리텔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조선일보 요새 맨날 그거 걱정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짜고 치는 건지 몰라도 저쪽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좌파 정책을 고집한다고 그러고 이재명은 중도 실용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그 약속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금투법도 그렇고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슈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국힘당 쪽에는 모든 게 실종됐어요.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선에 민주당 꼴 나는 거죠. 이거 판사 검사가 아니 이재명을 못 나오게 하면요, 그게 보수에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저는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훨씬 불리해요. 이재명이니까 윤 대통령이 됐지. 이런 말은 제가 할 수는 없어서. 이낙연이나 뭐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게임도 안 되게 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저쪽이 바보입니까? 다음 대선에서
저기 이쪽에서 치워주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사람 많을 거예요 거기. 전 총리만 해도 3명 있는데 뭐 그래서 도대체 저 모르겠어요. 감옥 보내는 게 너무 통쾌하고 뭐 그게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판을 읽는 면에서도 절대 집어넣지 말고 그때까지 계속 재판시키고 대선 후보로 나가게 하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런 그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는 뭐 민족사에서 이때가 가장 제일 풍요로운 때다. 피크 코리아가 되는 게 불안한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거고 중국이 바로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미국에서 요새 불법 이민자 중에 아시아에서 중국 쪽에서 오는 이민이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근데 남미는 미국 영향력이 있어서 정부가 협조하는 척이라도 해요. 근데 중국은 남미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오는데 막 교사도 들어오고 약사도 오고 막 의사도 오거든요. 시진핑 그거 피해서. 그런데 추방을 내려가지고 5만 명 이상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중국 정부가 전혀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난 골칫덩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용해가지고 놓고 있는데 아예 받을 생각도 하니까 비행기도 못 타는 그냥 한경 없이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인들이 중국의 앞날은 이미 없다라고 이렇게 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까 그 미리로 나타나는 것들이 다 바로 피크 코리아 현상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 나빠질 일만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 정책이나 스토리텔링을 마련해야 어디 가도 주목을 받을 텐데 지금 전부 뭐 명태균하고 김건희 블랙홀에서 그냥 못 헤어나고 있으니까 저 학교에 있고 저도 뭐 시국선언 저기 중국 때 제가 주도해서 했고 그랬는데 오늘 뭐 서울대 교수들까지 또 이렇게 대규모 시국선언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불편한데 이 턴어라운드 하는 무슨 모멘텀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두 분께서 워낙 세게 갈라져 버려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 여론으로서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답을 해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는 여론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전달을 하고 뭐 지지율을 떨어뜨리든 아니면은 뭐 투소를 넣든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당협위원장한테 건의를 하든 해서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하고 정부의 무책임성을 자꾸 얘기하게 돼서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SBS BG에 가서 상법 개정안 토론했고 다음 주에 또 KBS 가서 하거든요. 근데 이 금융 포퓰리즘의 시작이 윤 대통령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공매도 금지, 상법 개정을 하겠다, 밸류업 하겠다. 이 시작 그러고 지금은 저쪽이 세게 들고 나가서 이상한 상법 개정이 한 12개 나오니까 밑에 저 금융 쪽의 관료들은 그러면 시장에 충격 크다고 그러고 대통령은 그럼 옛날 얘기했던 건 뭐냐 그러면 아무 얘기도 없어요. 정말 벙어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면에서 아주 그냥 케이오스가 지속되는 것 같아서 좀 당 대표한테 아니면 책으로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상법 개정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거라도 좀 아니 뭐 찬성이든 반대든 이거를 이슈를 내야죠. 그렇죠. 자기가 맞아요. 이슈로 좀 올려놔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는 뭐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오늘 저쪽 두 블럭 가면 있는 그 당사가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명태균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지휘에 이제 반일하지 말고 그 길 하자 이런 거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보다 더 나가야 된다고 맨날 주장하거든요. 예. 그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일본이 끼친 나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거든요. 근데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된 데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무엇이 일본이 우리 삶에 남아 있다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게으른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얘기했다가 그 저기 JTBC 손석희 의해서 친일 교수가 됐는데 네. 전 친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니 우리 친매해야 되잖아요. 친불해야 되고 친독해야. 국교 정상은 뭐예요? 친하게 서로 지내면서 서로 좋게 하자는 거였잖아요. 뭘 그 길을 한다는 거죠? 왜 일본이 그 왜 극복 대상이죠?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저도 예, 이제 예. 제도권으로 들어왔잖아요. 저도 이 그 일본 관련에 대해서 이게 좀 공격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아직 그러니까 그 저의 책 제목 그 챕터의 제목인데 그 전에는 그 제목이 아니었어요. 일본을 그러니까 아예 거의 그냥 한 몸처럼 자유 진영으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자 이거였는데 이 실질적인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감정 정서상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제가 한번 극우 공격을 너무 이게 받아보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게 좀 이런 말을 조금 순화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길이라는 단어를 쓰자. 트럼프에 의해서 안보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럴 개연성도 있잖아요. 이럴 때 누군가는 한일 군사 동맹도 이제는 맞습니다. 고려할 때가 됐다고 치고 나와야 돼요. 네. 미국이 주저하고 있을 때 만약에 저 트럼프가 아이솔레이셔니스트니까 여기저기서 다 군사 빼고 그러면 지금이야 저 미군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그랬으니까 금방 오죠. 멀리 있으면 자위대 오는 게 훨씬 빠르죠. 근데 그렇죠. 지금 저쪽은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은 점점 가까워지고 연대가 강해지는데 우리는 그냥 그리고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동맹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겠다고 그러는데 보수들 그래서 중국은 연대해야 되고 맨날 반중 친미해야 된다고. 아니, 미국이 우리랑 안 친하고 싶다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극일이라는 거를 넘어서는 그런 큰 그림을 누군가는 좀 어떤 자존심에 약간 자격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컴플렉스의 국민이. 용어예요, 이게. 네, 컴플렉스의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면 그 되게 컴플렉스.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1인당 이 소득으로 따지면 추월을 했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제발 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잘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좀 뒤처진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따라잡자 한 게 제가 하고 있는 맨날 하고 오늘도 하고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기기는 거의 100% 일본 일제거든요. 우리나라가 못 만들어요. 이건 정말 기술이 많이 집약된 그런 기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하자 이런 쪽에 그리고 우리가 자격지심을 그만 갖자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한 사례가 정말 많다. 지금 삼양라면 있잖아요. 우리 불닭볶음면을 어마어마하게 히트치고 있잖아요. 그 기술을 처음 전수해 준 곳이 일본입니다. 라면이 뭐 네. 일본이 만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묘조 라면이라는 그쪽에서 정말 이 안타까워하는 그때 당시 전 회장님의 그런 전전긍긍하는 정말 나 이거 너무 배우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배 굶고 있어요 하니까 일본의 그 정말 유명한 라면 업계 회장이 그냥 가르쳐줬어요. 공짜로 그냥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는 많은 좋아하는 식품들이 다 일본에서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포항제철 그게 뭐 우리 뭐 박태준 회장이랑 박정희 회장님이 백제희 대통령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아시아에서 이렇게 세웠다고 하지만 신일본 거기 제철이 그렇죠. 아니고. 신일본 제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스토리를 하는 거가 좋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경제 협력의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도 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담아봤습니다. 네.
그 뭐 5.18 얘기가 되게 불편한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되게 안정적이었고 팽창을 했고 또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도전 빼놓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유화를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예, 통금 없어진 게 그때고요. 네. 해외여행 자유화된 게 그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를 취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과정이나 5.18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거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성과가 우리는 이제 대통령의 경제 기여에 대해서 잘 이제 비판하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경제에서 대통령이 잡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운이 좋을 때 집권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다 우리한테 유리했었거든요. 환율이나 뭐나 다 유리했어요. 삼조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 지난해 일본의 주가가 많이 높았거든요. 그 뭐냐면 금리 낮고 우선 엔이 최저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출 경쟁력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자꾸 그 5.18에 뭐 광수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이 했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시비를 따지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어떤 그 전두환 대통령이 부당하게 헌정 질서가 중단된 상태에서 권력을 잡겠다는 야욕이 없었으면 5.18은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그래서 상김씨나 유력 정치인들을 다 정치 금지 시키면서 그때부터 이제 DJ 희망 서울에 보면서 DJ에 대한 희망이 잔뜩 올라가 있었던 그 호남의 반발이 시작된 거고 거기서 뭐 왜 총기 탈취했냐, 왜 폭력 썼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그걸 비판할 수는 있죠. 뭐 평화적으로 왜 안 하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저쪽이 어느 쪽이 먼저 폭력을 에스컬레이션 했냐는 거는 정말 따지기 어려운 정도. 네. 원인 제공은 누가 뭐래도 전두환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데 보수에서 이쪽이 보수 쪽이었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없고 저쪽 저는 너무 얼굴이 붉어질 때가 많아요. 아무거나 지역 갖다 걸어놔서 호남 쪽이 7시 방향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래서 여기 책에도 이제 뭐 저 전두환 대통령 때 그 경제 성과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그 두 개는 진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성공한 구테타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야죠. 뭐 그걸 뭐 부인할 이유도 없고 부인해서 되는 것도 없는 거고 그때 뭐 저 구테타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이나 뭐 앞으로 구테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거는 우리 이 챕터에서 지나간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5.18의 의미를 자꾸 폄하하려고 하는 게 보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쪽에 대해서는 그건 좀 그래가지고는 영원히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더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5.18의 어떤 유공자 선정 과정이라든가 뭐 유공자가 어떻게 보면 선정은 광주시에서 하거든요. 근데 보훈부가 있음에도 선정은 이제 광주시에서 한단 말이죠. 그 다 이제 인후 보증이라 해가지고 얘가 그때 당시에 그거 했어 이렇게 보증하면 이제 심사해가지고 통과되고 이제 돈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오해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보훈부로 이관되는 게 맞고 하는데 명단을 이제 공개해라라고 했을 때 이게 유공자도 있지만 피해자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때려 맞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단을 공개했을 때 어떤 자기의 어떤 아픈 과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왔던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광수설은 이미 내가 그 사진의 주인공이다 하고 책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고 당시 5.18은 친미 운동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제발 우리 성님들이 페스카마호에 있는 그 부산의 정박해고에 있는 그 미군이 제발 우리를 도와줬으면 하는데 미군이요 제발 좀 와주세요 이런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북계는 오판 말라 막 이렇게 저거 매일 아침 막 구호를 외치면서 좀 이상한 애들이 있으면 경찰에다가 신고하고 이랬던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81년도까지만 해도 81년도에 총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정당이 호남에서 훨씬 더 많이 표를 얻었어요. 84년도 선거도 그렇게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운동권 세력들이 이 5.18을 굉장히 반미 운동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죠. 왜냐? 미국에서 안 도와줬지 않냐? 그리고 우리 한미 연합사에서 움직이는 게 우리 군인데 24단을 빼와서 우리 그 광주를 쳤지 않냐? 근데 24단은 당시 한미 연합사 휘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군의 지시하에 움직인 게 아닌데 미군이 지시해서 우리를 탄압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반미 뭐 민중의 어떤 운동 막 이런 식으로 좌파적으로 윤색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87년도에 김대중이 호남을 대표하게 되면서 완전히 지역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3당 합당 되면서 호남이 완전히 그냥 흔히 말하는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게 이어졌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 문제 제기를 할 거는 유공자 선정 과정이라든가 그런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가치마저도 완전히 부정하려고 다가들면은 굉장히 그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